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 자, 오늘 할 거는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혼문장하고 변문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문장의 구조. 자, 앞에까지는 문장 성분을 분석하는 문제였고 오늘은 문장을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문장이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건 변문장이라고 하는데 호시하고 그다음에 겹하고 빠져보시죠. 일단은 속문장하고 변문장은 기본적으로 뭐로 나뉘냐면 서술어 가지고 나누는 거지. 서술어가 2개 이상 나오면 속문장에서 변문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크게 몇 가지 바탕으로 나눠볼 거야. 이어진 문장, 그 다음에 아는 남긴 문장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면 무조건 서술어는 하나의 주어를 가져가니까 1대1 관계란 말이야. 그러면 변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서술어가 2개 이상일 경우는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어진 거냐 아니면 아는 거냐. 이어졌다라는 것은 2개가 연결이 됐다는 뜻이고 아는 거라는 것은 포함 관계가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요 다음에 이제 문장 분석에 있어서 그러면 이거를 찾아갈 때 이어진 거를 먼저 살펴보고 아는 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이어진 문장이라는 건 2 이상의 혼문장이 2가지 경우밖에 없거든. 대등하게 이어졌거나 아니면 종속적으로 이어졌거나. 근데 여기서 핵심은 되는 건 뭐냐면 대등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서로 1대1 관계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교체가 된다든지 위치가 바뀌어도 뜻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예를 들자면 이 아이가 형이고 저 아이가 동생이야. 그럼 저 아이가 동생이고 이 아이가 형이야. 자, 위치를 바꿔도 왜 뜻이 성립이 되냐면 대등하게 이어진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바뀌어도 1대1 관계니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종속적이라는 건 하나가 다음, 그러니까 주가 있고 종관계를 이루니까 이걸 위치를 바꾸면 이상한 문장이 되는 거지. 따라서 요거 2개 나눌 때 그 어떤 방법보다도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위치를 교환해보는 문제. 이건 이제 뭐하고 같은 거냐면 이따가 우리가 요 문장의 서술어를 파악을 할 때 그 서술어가 만약에 2개의 서술어가 만난 거냐 아니면 본용어과 보조용어이 만나서 하나의 서술어냐. 자, 요 문제가 이제 발생할 거거든. 그럼 그거하고 같이 겹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위치가 되면, 교환이 되면 얘네들은 이어진 문장이고, 만약에 종속적으로 됐다라는 것은 이따가 보겠지만 말이 안 됩니다. 바꾸면. 자, 다음 아는 문장의 개념은 혼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요거죠. 한 문장 성분이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야. 그러니까 그게 관용어가 됐건, 그러니까 관용어의 역할을 하면 관용절이 되는 거고, 부사의 역할을 하면 부사절이 되는 거지. 명사의 역할을 하면 명사절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안긴 문장의 성격에 따라서 명사절, 그리고 관용절, 부사절, 저술절, 인용절 이렇게 5가지가 있으니까 이 5가지는 우리가 보통은 전성어미로 해결을 해요. 명사형 전성어미냐, 부사형 전성어미 또는 부사파생 전미사가 붙느냐. 이와 같이 뒤에 뭐가 붙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게 되는데, 이렇게 크게는 5가지로 나뉘어지고 이어진 문장은 2가지로 나뉘어진다.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 요거는 교재에다가 적어 놓는 게 좋겠지. 명사절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명사형 전성어미. 자,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 기가 쓰였다. 그러면 걔는 명사절. 3개밖에 안 되니까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겠죠. 명사절. 관용절은 7개. 은는, 니은던, 을을, 일. 이거는 잘 보면 요 3가지. 그 다음에 요 3가지로 다시 쪼개져요. 은는, 니은이랑 똑같은 거지. 관용사형 전성어미. 그 다음에 던, 을을, 리을도 마찬가지. 크게 3가지로 쪼개져요. 이 관용절은 이따가도 우리가 그 기출 문제와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겠지만
요거 상대 시제 문제 나올 때 나온다. 오늘 시제 한번 공부할 거거든. 근데 요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특별히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사이에 시제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은는, 니은하는 이 얘네들은 현재를 나타내고 을을, 니은은 미래를 나타내고 더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야. 왜? 내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쪼개놨냐면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제.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를 외울 때 문법에서 어떤 문법적인 사항을 외울 때 그냥 때려박지 말고 왜 은는, 니은던, 을을, 리을이라고 하지? 은는, 니은은 현재, 그 다음에 더는 과거, 을을, 리을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상대 시제 문제 한번 풀 때 요게 도움이 된다고. 상대 시제를 이해할 때. 아, 그래서 저렇게 나눠놓은 거구나. 다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부사절은 이계도로 외우시면 되고, 이계도록이 붙으면 부사절. 서술절은 주어의 개수가 2개고 서술어가 하나일 때 짝이 안 맞아. 서술어 하나는 반드시 주어 하나를 필요로 하는데 주어는 2개가 나와 있는데 서술어가 1개인 경우가 있죠. 요거는 뭐일 때를 조심해야 되냐면 되다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거는 주의사항이죠. 그러니까 되다 아니다에 나오는 것을 주어라 파악하지 말고 얘네들은 보호가 필요한 애들이거든.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되고, 초반에 이거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거 서술절을 아는 문장하고 되다 아니다가 들어가서 보호가 포함된 혼 문장하고 구분을 잘 해줘야 돼. 개념은 이 서술어들은 주어 이외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2자리 서술어들이고 이 되다 아니다가. 그래서 요거를 주의하라는 거 반드시 적어놓고 초반에 몇 번만 틀려보면 금방 이거는 다시는 안 틀리는 문제들이죠. 개념이 간단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인용절은 라고 하고 고가 되는데 요길 끊어야 돼. 라고 하고는 직접 인용, just고는 간접 인용. 보자. 자, 요게 우리가 명사절부터 인용절까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적어놔야지. 요 라고 하고 고는 부사격 조사다. 이거 인용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이따가 문제를 풀다가 나머지 애들 요놈들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은 전성 어미가 붙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인용절은 조사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은 전성 어미, 인용절은 조사가 붙어서 우리가 문장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이런 것도 문제거리로 하나 나올 수 있죠. 자, 다음. 그 다음에 요 혼문장하고 견문장을 분석하는 것이 앞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본용어와 보조용어를 구분하여 얘를 하나의 서술어로 파악을 하겠다라는 원칙이 있어. 보조용어는 독립된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본용어가 보조용어이 결합이 되면 하나의 서술어가 된다. 그러면 얘는 본 플러스 본이냐 아니면 본 플러스 보조냐. 자, 이거하고 연결을 해서 수능 문제를 출제해도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왜? 2가지를 크로스를 할 수 있거든. 용언 파트에서 배웠던 본 플러스 본이냐, 본 플러스 보조냐를 하나의 서술어로 볼 거냐, 2개의 서술어로 볼 거냐. 자, 그러면 서술어가 2개가 나왔다라는 것은 자, 무슨 얘기지? 주어가 반드시 2개일 것이고 그 다음에 목적어도 2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하나 출제를 해도 좋은 문제거리가 되죠. 그러면 본과 보조를 나누는 기준. 만약에 본 플러스 본이 되면 자, 얘가 안 되는 거 얘가 될 수 있단 말이지. 아서, 어서, 서와 같은 대등적 연결어미가 붙을 수 있으면 본본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적어줘. 연결어미가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교재에다 적어야 되는 그 단어 그 뭐야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가급적이면 이게 문법을 할 때는 요건 일종의 공식이거든. 공식은 적어놓고 내가 계속 활용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마치 수학하고 똑같아.
수학은 공식을 처음에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외우고 다음에는 적용해 보는 거잖아. 똑같습니다. 이 공식은 외워놓고 그대로 문제 풀 때마다 항상 되뇌어야 되지. 다음은 그래서 요 문장 성분의 분석 요령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는 서술어를 먼저 찾아야 되고 서술어에 해당하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를 모두 찾고 그 다음에 주어가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고 주어 찾고 주어는 우리가 특별히 주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주체 요거 왜 중요하냐면 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우리가 주체라고 하는데 이거 이따가 사동문 배울 때 직접 사동 그다음에 간접 사동 배울 때 써먹을 수 있어요. 이따 이제 문제 나오면 쌤 설명해 줄게. 사동문에도 보면 직접 사동이 있고 간접 사동이라는 개념이 있어. 직접 사동은 뭐냐면 행위를 시키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주어가 행동을 직접 하면 직접 사동입니다. 따라서 요 주어라는 것을 우리가 주체라고 할 때 직접 사동은 주어가 행동을 하는 거죠. 간접 사동은 부사어가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필기를 하게 했다 치자. 필기를 시켰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동이 안 돼요. 내가 너희들한테 글씨를 쓰도록 만들었다라고 했을 땐 직접 사동이 안 돼. 왜? 내가 대신 써주는 게 아니니까. 너희들이 쓰도록 만드는 거잖아. 선생님이 너희에게, 선생님이 너희에게. 그럼 너희들은 뭐가 되는 거야? 부사어가 된단 말이야. 됐죠? 그럼 부사어가 행동을 하면 간접 사동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럴 때 이 개념 자체가 목적어와 부사어는 객체, 주어는 주체. 요걸 딱 적어놓고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이게 이해가 돼야 선생님이랑 얘기를 할 때 야, 주체가 되는 주어가 직접 한 거냐? 아니면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놈이 하는 거냐? 요 개념이 사동 문제에서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으로 나뉘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 주체와 객체를 통해서 문제를 나올 수 있는 게 요거예요. 높임법. 그래서 높임법에서 주체 높임 그리고 객체 높임 그리고 청자 높임이 있을 때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나눌 때도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문장에서 왜 첫 번째는 서술어를 찾고 두 번째는 주어를 찾고 세 번째는 목적어와 부사어를 찾아야 되냐면 이 세 가지 단계만 거치면 주어가 서술어의 주어, 서술어의 목적어나 부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다 찾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문장 성분 분석할 때 1번은 서술어요, 2번은 주어요, 세 번째는 목적어 부사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건 거야. 왜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이걸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한지를 내가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고 서술어 찾는 연습을 하게 된다는 말이지.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내가 서술어 찾고 주어 찾고 목적어 부사어 찾는 순서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럼 뭘 가지고 하면 좋으냐면 내가 나눠준 그 문법 문제, 실전 문제를 풀든지 아니면 여기 나오는 기출문제의 문장들을 분석하는 게 좋아요. 그걸 대상으로 계속 꾸준히 연습하는 거야. 이따가 또 한번 실제로 해봅시다.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앞절과 뒤절의 자리를 바꾸어도 의미상 큰 차이가 없도록 1대1 대응이 됩니다.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죠. 대조적인 뜻이죠. 하지만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어.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논문은 거기다가 논리적 혹은 인과적 그렇죠? 뭔가가 얘네들은 논리로 따져야 돼. 앞과 뒤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무조건 종속입니다. 그래서 얘는 앞절과 뒤절의 자리를 서로 바꾸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거나 커다란 의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종속으로 가니까 이 두 개를 나눌 때 다시 한 번 더 위치 교환이라고 적어놓고 위치 교환이 되면 대등이고 안 되면 종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제가 과거에 뭐와 헷갈리게 되게 나왔냐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이거를 부사절과 혼동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부사절과 혼동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딱 표시해 놓고 이어진 문장하고 만약에 부사절이라고 그러면 요놈은 안긴 문장이 되잖아요. 부사절하면 안긴 문장이 되는 거니까 요거하고 아주 많은 혼동이 생겨요. 그래서 조심하라. 조심해라. 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종종 문장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잘 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려고 철수가 집을 나섰다라는 문장이 있어. 그러면 요 학교에 가려고를 우리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는 것인데 얘를 어디로 집어넣으면 되냐면 요 가운데로 집어넣을 수 있죠. 철수가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게 부사절과 혼동이 될 수 있는 지점이 돼요. 얘를 앞으로 빼느냐 아니면 문장의 중간에 넣느냐에 따라서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부사절과 예전에 혼동이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래서 따라서 요거 두 개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부사절을 구분하는 문제는 낸다고 한다면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부사절하고 종종 혼동이 된다는 정도만 알아두면 돼. 왜 그러냐? 얘는 기본적으로 위치가 바뀌지 않으며 또 하나 문장의 중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 중간 삽입. 중간 삽입이 가능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돼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부사절과 혼동이 된다는 점.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한번 겪게 돼요. 쌤, 그럼 이거 부사절입니까? 아니면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까? 예전에는 나왔지만 지금은 이것까지는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다만 뭐는 알 수 있냐면 애매한 경우 그러니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구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 번쯤은 튀어나올 수 있다. 예의주시하고 볼 필요가 있죠. 자, 다음은 와와 과에 의해서 이어진 문장이 있다. 철수와 영희는 어제 시험을 마쳤다. 두 개의 문장이죠. 영희와 철수가 각각 시험 마친 거고, 그 다음에 와나 과가 연결이 돼서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 그럼 목적어가 두 개라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접속조사라고 하지. 구분하는 문제. 이 와나가는 이렇게 접속조사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때 와나가는 첫째 1번 비교의 기준이나 대상. 근데 이 비교의 기준이나 대상이 될 때 와나 과 2번 공동부사격.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일 때는 우리가 부사어로 빠지잖아. 그래서 접속조사인 경우와 부사격 조사를 구분하는 기준. 얘는 생략 가능. 하지만 버뜩 부사격 조사는 생략이 불가. 왜? 필수니까. 왜? 필수적 부사어니까. 따라서 이 와나 과가 이어진 문장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는 우리는 생략이 가능하냐 생략이 불가능하냐를 가지고 나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 서술어가 결정하지 않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문장 성분을 분석할 때 서술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서술어를 보고 이 와나 과를 생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 비교 기준이나 대상이 되는 놈들은 우리가 닮다, 같다, 다르다와 같이 이미 서술어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쓰이는 와나과는 무조건 비교 부사격이기 때문에 서술어가 결정하고, 공동부사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싸운다든지 싸웠다. 자, 요런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혼자 싸울 수 없는 거잖아.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 나는 누구와 싸웠다. 이렇게 서술어가 결정적으로
요 부분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접속조사와 부사격조사는 다시 한 번 더 뭐를 가지고 나눌 수 있냐면 서술어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냐 생략이 불가능하냐를 결정하는 서술어가 얘네들을 참가를 한다는 거죠. 좋아. 다음 아는 문자가 암긴 문장이 있습니다. 아는 문장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암긴 문장하고 아는 문장 얘기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의 문장처럼 쓰인다고 그래요. 하나의 성분, 문장 안에서 하나의 성분으로 쓰인다. 쫙 보시고 그러면 종류가 이제 뭐뭐가 나오느냐 이제 명사절부터 봐보죠. 절 전체가 명사처럼 쓰여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 등의 기능을 하고 명사형 전성음이 미음기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하다라는 말에다 동그라미 치고 자, 쉽지 않다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서술어가 일단 2번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어진 문장하고 안긴 문장을 찾으려면 그러니까 서술어가 반드시 2개가 나와야 성립이 가능한데 그러면 일단 쉽지 않다의 주어는 앞에 나오는 하기 각가지가 주어겠지. 그리고 하다의 목적어 그 다음에 누가 우리가 빠졌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서술어를 찾아서 서술어의 주어를 표시하고 얘는 주어겠지. 주격조사니까. 두 번째 하다의 주어는 분명히 우리가 빠졌죠. 그 다음에 그 일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서술어만 일단 찾으면 다음에 주어는 저절로 눈에 보이게 돼요. 그 보이는 주어들을 쫓아가서 내가 다 표시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수능에서 문장 분석은 요 과정들을 해놓고 문제를 풀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일단은 하다라는 말에 기가 쓰였으니까 미음 기가 쓰였다는 건 명사절이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명사절이. 그 다음에 쉽지 않다. 보통 마지막에 나오는 놈은 우리가 아는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끝에 나오는 서술어가 아는 문장이 되고 보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암긴 문장이 돼요. 그러면 명사절이 아는 문장에 뭐로 쓰이고 있는 거냐?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주어. 그래서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가 되는 거야. 방금 보여준 프로세스가 우리가 항상 문장을 보면 문장 성분 분석을 할 때 서술어 찾고 주어 찾고 목적어나 부사 찾는 걸 다 끝내고 나면 맨 끝에 있는 놈이 아는 문장이 되고 얘가 암긴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사절, 암긴 문장은 문장의 하나의 성분, 그래서 주어의 성분. 이걸 반드시 물어보게 된다고. 두 번째,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야, 여기 나오는 우리가처럼 뭔가 생략된 성분. 따라서 수능에서 문법에서 또 요 파트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 눈에 나오는 내가 보고 있는 서술어와 주어와 목적어와 부사의 관계 찾고 다음은 빠진 놈을 찾는 거야. 이거 두 가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문장을 내가 구성을 할 때 분석을 할 때 그 구성 요소들이 다 채워진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대부분 아이들이 1번부터 5번 선지를 읽고 하나씩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게 더 빠를 것 같으니까. 근데 내 경험상 초반에도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 오히려 수능 시험장에서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연습을 하면 이게 제일 빨라요.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실수를 줄일 뿐만 아니라 빠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한테 그냥 이거 빨리 풀기 위해서 밑에서 문제에 나오는 선지를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서 푸는 건 나는 그건 좀 반대. 자, 다음 두 번째 요 놈도 마찬가지인데 기다리다, 돌아오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찾아보면 기다린다의 주어는 당연히 내가 기다리는, 그렇죠? 주어 찾고 그 다음에 기다린다 무엇을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이 목적어의 성분에 들어가는 놈이 돌아오기가. 그러면 돌아오다의 주어는 그거가 되는 거지. 어디로 돌아오는지는 빠졌는데 돌아오다 그러면 요 문장은 기라고 하는 놈으로 끝났으니까 명사절이고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목적어가 문장 성분이 되고 누구의 문장 성분이 되느냐? 그렇죠? 기다린다의 문장 성분이 되는 거야. 아는 문장의 문장 성분의 기능을 하는 거지. 일단은 기본 패턴은 우리가 첫 번째는 음미음기를 외워주고 나머지는 이 문장의 성분을 분석하는 순서들을 하나씩 꿰찬다. 그러면 거진 대부분 다 선지안에서 내가 분석한 것 중에서 뭔가 하나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냥 그게 답인 거야. 내가 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면 시연하면 그대로 그게 문제의 정답이 된다. 그런 확신만 있으면 이런 문제 이제 푸는 거는 몇 초 만에 끝낼 수 있죠. 구분만 할 줄 알면 되니까. 자, 다음은 요거인데 관형절이죠. 얘는 네, 좀 스페셜하다, 그죠? 이건 좀 외워주세요. 내가 빈도수를 조사해 보면 우리가 문장 성분 분석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관형절이에요. 그리고 문제 내기도 참 좋아.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이 나와. 그리고 은는 니은던 을리을이 붙고 다음 봐봐. 여기서 지금 세 가지를 구분해놨는데 이것은 내가 읽은 책이다, 읽는 책이다, 읽을 책이다, 읽던 책이다. 자, 그러면 은이 붙잖아요. 동그라미 치고 동사에 붙은 은하고 형용사에 붙은 은하고는 의미가 달라. 자, 다시 요게 동사에 붙은 은이냐 아니면 형용사에 붙은 은이냐 다르다. 또 한 기본적으로 형용사에는 는이 못 붙어요. 요겁니다. 일단 세 가지 적어봐. 동사의 은, 형용사의 은, 형용사에서는 는이 못 붙는다까지 적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동사은은 과거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형용사의 은은 이거는 과거가 아니죠.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뒤에 어떤 어미가 붙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표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은이 붙는다고 해서 과거가 안 돼. 다만 형용사가 못 붙는 는이 있어. 예쁘는이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냥 예뿐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은이냐, 는이냐, 을이냐, 던을 나눈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시제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게 바로 뭐냐면 상대 시제라고 부르는 거야. 상대 시제. 요건 상대 시제일 때만 이렇고 절대 시제하고 구분해야 돼. 자, 그러면 뒤에서 어차피 문제를 풀면서 상대 시제와 절대 시제를 한번 설명하겠지만 그래도 이참에 그냥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죠. 상대 시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어디다 동그라미 쳐야 되냐면 이것은 내가 읽을 아니면 내가 읽은 이거야. 그럼 여기서는 사실은 이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사건시를 우리가 파악하기 힘든데 상대 시제란 사건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어디의 사건? 아는 문장의 사건을 기준으로. 절대 시제입니다. 이렇게 한번 살짝 얘기해주고 다음에 문제 풀 때 본격적으로 해야 더 머리에 잘 들어온다고. 얘는 바라시를 기준으로 해요. 바라시를 기준으로 하고 바라시는 항상 현재야. 그래서 변하지 않아. 말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절대 시제는 바라는 시점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언제나 현재다 라는 뜻에서 절대라는 말을 왜 쓰냐면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나 상대 시제는 아는 문장의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바뀔 수가 있는 거야. 아는 문장의 사건이 현재, 과거, 미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바뀔 수 있으니까 상대. 이건 변화가능. 하지만 절대 시제는 항상이니까. 그러면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요 어미만 바꿈으로써 관형사형 전성 어미만 바꿈으로써 우리가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문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부사절로 가보죠. 부사절은
절 전체가 문장에서 부사의 기능을 하고 부사형 어미, 개, 도로, 아, 어, 아서, 어서 또는 부사, 파생, 전미사, 이가 붙는다. 거기까지 밑줄 쫙 꺼놓고 실현 방식이 되게 중요해요. 얘는 어미이거나 전미사이니까. 그래서 개도로, 아, 어서 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사, 파생, 전미사, 이까지 들어가고 요거 합치면 우리가 이계도록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합치면 이, 개, 도로 나오는 이유가 그거죠. 그리고 요거 나올 때, 요 부사절이 나올 때 되게 재밌는 게 부사절에서 크게 생략된 문장 성분 찾는 거예요. 요 문제하고 성문 중에서 생략된 거 찾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부사절. 두 번째가 뭐냐면 부사절의 주어. 이거 진짜 많이 틀리거든. 왜 그런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문장들을 한번 살펴보면 작곡이 됐어. 뭐가? 그 노래가. 얘가 주어죠. 그 노래가 주어예요. 작곡됐어요. 누군가가 작곡을 했겠지. 작곡가가. 근데 그 노래는 작곡되었다. 사실은 이게 피동문의 형태가 돼 있으니까 얘가 주어로 빠집니다. 목적어가 주어로 빠지고 아름답게가 있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 아름답게라고 하는 부사형 전사어미가 붙거든. 누가 아름다운 거야? 선율이 아름다운 거야. 근데 이걸 왜 못 찾냐 이거. 처음에 나는 이게 되게 의아스러웠거든. 애들이 이런 문장을 한번 분석해봐 그러면 아름답다 이러면 선율을 잘 못 찾아. 노래가 아름다운가? 아니면 작곡이 된 게 아름다운가? 얘가 보통 아름답게라는 말이 부사절로 작용이 되려면 앞에 주어가 필요하거든. 얘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이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걸 나누지 않고 찾지 않고 아름답게라는 말이 뭐를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작곡되었다를 찾았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가 부사절로 기능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냥 작곡되다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실수를 잡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만드는 노하우가 바로 그거야. 작곡되다라는 말과 아름답다라는 말을 먼저 찾아야 돼. 이거를 그냥 요 상태로 분석하라 그러면 생략된 문장 성분도 잘 못 찾을 뿐더러 주어 못 찾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작곡되었다 먼저 동그라미 치고 아름답다라는 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돼. 뭐가 작곡된 거야? 노래가 작곡된 거고 뭐가 아름다운 거야? 선율이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구분을 딱 하면 금방 눈에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찾으면 아름답게가 그냥 단순히 작곡하게 되었다만 수식하는 관계로만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두 번째가 바로 이 문제인데 뛰었다. 나도록입니다. 나도록. 그렇죠? 그럼 누가 뛴 거야? 철수가 뛴 거야. 주어가 철수죠. 철수는 뛰었다. 자, 땀이 납니다. 나도록의 주어가 누구냐는 거야. 철수가 땀이 나는 거지만 철수가 아니라 땀이 주어가 돼야 돼. 그러면 땀이 어디에서 나는 거냐? 발이라고 하는 부사가 필요해. 땀이 발에 나는 거야. 땀이 발에 나는 거야. 요거 잘 못 찾죠? 이거 찾으라고 그러면 부사절에서 요 문제입니다. 항상.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라고. 생략된 문장 성분과 주어를 찾는 연습을 부사절은 통상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고. 다음 비가 와서 질다예요. 자, 질다 동그라미 치고 오다 동그라미 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순서만 잘 지키면 결국에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질다, 길이 진 거야. 오다, 비가 오는 거야. 이렇게 찾아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두 개를 찾고 길이 질고 뭐 때문에? 비가 와서.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문장에서 요 비가 와서를 앞으로 빼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자, 이렇게 앞으로 빼면 비가 와서 길이 질다죠? 그럼 무슨 문장으로 또 보여져? 요 위에서 얘기했던 거. 부사절과 혼동이 되는 거. 정복적으로 이어진 문장하고
혼동이 된다고 분명 아까 그랬지. 그럼 이걸 앞으로 빼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지만 요 안으로 들어오면 부사절처럼 혼동이 된다고. 그래서 애들이 초창기에 이거를 수업을 하면 반드시 끝나는 타이밍에 꼭 질문을 해. 쌤, 이거요. 요렇게 이치를 이동시키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아니에요? 지금은 비가 와서가 중간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문장의 중간에 삽입이 되면 부사절의 형태가 돼버리거든. 얘가 지금 부사절 안에 들어와 있잖아. 그래서 아까 혼동이 된다고 그랬던 거야. 다들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초반에는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부사절을 아는 문장인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지 정말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 아서, 어서가 쓰이면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계도록만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왜 모든 문법책에 이계도록만 써놓고 외우라고 하냐면 아, 아서, 어서가 들어가면 이와 같은 문장이 나오고 됐죠?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헷갈린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이계도록만 우리가 강조하는 거지. 왜? 얘네들은 앞으로 빼버리면 비가 와서 길이 질다가 되니까 혼동이 된다고. 자, 그래서 이계도록.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이가 들어가죠. 요거는 이제 부사파생 전미사가 되는데 다 필요 없고 가 버렸다. 자, 이거 몇 개의 서술어냐? 자, 가 버렸다는 몇 개의 서술어가 돼야 돼? 자, 가서 버렸다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얘는 본 보조야.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가버렸다는 하나로 쳐야 돼. 가서 버린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가서 버렸다가 말이 되는 본이 되려면 나는 쓰레기를 저기 가서 버렸다가 돼야 돼. 다시 이게 가서 버렸다가 말이 되려면 내가 쓰레기와 같은 것을 쓰레기장에 가서 버렸다가 돼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가버렸다는 여기서 버리다가 그 버리다의 뜻이 아니거든. 그러면 보조용언이 되는 거예요. 가서 버렸다가 안 되면 하나인 거예요. 그는 가버린 거야. 완료의 의미를 얘기를 한다. 완료의 뜻을 가지고 있는 본 보조니까 몇 개냐? 한 개의 서술어로 쳐야 돼.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만약에 수능 문제에다가 낸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같이 물어보는 거야. 본과 본 보조를 나눌 줄 아느냐. 두 번째, 하나의 서술어니까 그는이라고 하는 게 붙어야 되고, 두 번째, 말도 없이예요. 그럼 없다의 주어는 없다의 주어는 그거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없다의 주어는 여기서 찾아보면 뭐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올 때 도라는 말에다 동그라미 치면 모든 보조사는 모든이란 말? 모든 보조사라는 말 그걸 하자. 보조사로 갑시다. 보조사는 격조사를 대신합니다. 저걸 우리가 문장 분석을 할 때 은, 는, 만, 도와 같은 보조사가 나와요. 그러면 반드시 격조사를 우리가 떠올려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격조사 이가 깨서 에서가 없으니까 없다의 주어가 뭐지? 못 찾는다고. 순간 당황한다고. 그러면 은, 는, 만, 도까지와 같은 보조사는 격조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집어넣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말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없다의 주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방식으로 문장을 찾아갑니다. 부사절 생각보다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생략된 문장 성분을 찾거나 아니면 주어 찾는 문제가 지금까지 항식 우리에게 부사절 파트가 나오면 나오는 영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술절 들어갈게요. 얘도 마찬가지. 자, 절 전체가 문장에서 서술의 기능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왜 주어 2개, 서술어 1개라고 쳤냐면 이때 말하는 서술어는 주어 2개 중에 하나의 서술어의 의미 분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주어가 남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분리가 된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이 주어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바로 서술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빠르게 이게 서술절이냐 아니냐를 찾으려면 주어가 몇 개냐? 두 개인데 서술어가 하나가 존재해. 그러면 이 문장이 됩니다. 플러스 뭐뭐의라는 관형격 조사를 적어보세요. 이거 말이 많아요. 그래서 서술절이라는 놈이 실제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첫 번째 코끼리는 코가 길다예요. 길다라는 서술어의 주어는 분명히 코예요. 코끼리라는 주어에 서술어가 없어요. 그래서 요 전체가 서술절의 역할을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술절의 개념인데 이 문장을 바꿔보면 코끼리의 코가 긴 겁니다. 누나는 손이 예쁘다. 누나의 손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장이 관형격 조사 의를 집어넣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코끼리의 코, 누나의 마음 다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내가 기본적으로 얘가 서술어이냐, 그러니까 서술절이냐 아니냐를 찾을 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 관형격 조사를 집어넣어봐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판명이 되면 서술절인 경우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서술절은 간단하게 주어 두 개 서술어 하나를 찾는 거지만 구조가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지만 대부분 다 뭐뭐의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 집어넣으면 다 말이 돼요. 사실은 저건 관형격 조사를 끝내면 되는 거야. 코끼리의 코가 긴 거야. 그러면 별도의 서술어가 필요 없는 그냥 홍문장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말의 문장의 특성상 얘를 주어로 뽑아버리면 코끼리의 코에서 코끼리를 주어로 뽑아버리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만들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라는 거지. 관형격 조사 의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해결되는데 그러면 홍문장이 돼요. 근데 이거를 주어로 따로 뽑아버리면 누나는 마음이 따뜻하다. 따뜻하다의 주어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누나의 마음인데 얘를 주어로 뽑아. 그러면 요거 전체가 누나의 서술어가 된다. 이게 서술절의 개념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서술절을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 관형격 조사 의로 얘기하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구태여 이거를 왜 서술절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할까? 다시 한 번 더. 오를 포함한 문장과 구별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 때문에 뭐 어거지로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헷갈리기 쉬워요. 결국에는 우리가 문장 성분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를 그러니까 부사어를 찾는 연습인데 저 되다 아니다 같은 경우에는 저걸 암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헷갈리게 되거든. 그래서 구태여 이거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우리가 마음을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냥 이거 자체로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 자, 마지막 인용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어진 문장과 암기 문장을 거의 끝냈거든요. 그럼 내가 목표한 바대로 사실 문제를 푸는 데는 그러니까 기출 문제나 아니면 실전 문제들을 풀 때 문제 풀이를 할 때 얘네들만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풀 수는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근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그렇지 않죠. 몇 가지가 더 필요해. 그래서 오늘은 그거 차트를 준비를 해서 선생님이랑 기출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이건 어떤 개념이다. 뒷파트에 보면은 5강 이후에 6강, 7강, 8강, 9강, 10강까지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장을 넘어서서 담화의 방식, 그 다음에 어문 규정, 그리고 중세국어까지가 10강까지예요. 그걸 한번 딱 싹 훑으면 좋은 거지만 이제 뭐 빨리 얘기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니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요거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부분까지입니다. 이걸 계속 응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계속 하면서 우리가 반복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절의 형식으로 암기는 문장이다. 자, 그래서 인용격 조사라는 말을 쓰면 되고 부사예요.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라고 하고가 만들어져요. 직접 인용절은 말 그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라고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라에다 동그라미 치고 얘가
어미의 란지, 조사의 란지를 구분해야 돼. 아니면 조사인지를 구분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제를 내는데 꼭 그런 게 있어. 뭐뭐 하라고 하셨어 할 때 하라고에다 밑줄 딱 그어보면 그러면 이거 문제 낼 때 의도를 가지고 낸 거예요. 하라고라고 할 때 우리 헷갈리게 하려고. 친구들이 라고만 외우고 있으면 이걸 딱 보는 순간 라고가 들어갔네? 그러니까 직접 인용 아니야? 이건 절대 직접 인용이 안 돼요. 왜? 하다가 어간이니까. 따라서 어간 다음에 라고가 나올 때는 라는 분명히 뭐가 돼야 되느냐? 어미가 돼야 돼요. 명령형 어미가 돼야 돼. 그 명령형 어미를 조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는 이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스위치하는 문제를 많이 냈거든.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꿔라.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꿔봐라. 1년에 한 번씩 꼭 수특 문제에서 다뤄요. 근데 엄청 헷갈려요. 엄청 헷갈리는데 지금은 우리가 문법에서 요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요. 바꾸는 것까지 내가 그 규칙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요거 하라고는 조심해야 돼. 어미냐 조사냐. 그럼 분명히 끝났지. 1, 2지 하고 끝나요. 끝나고 나서 나오는 라고는 조사야. 하지만 어간 다음에 나오는 라고는 분명히 라가 명령형 어미 라거든. 그러니까 요거 조심.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야. 눈으로만 보고 라고 쓰였네? 자,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하 어간 다음에 나오는 건 어미여야지. 그래서 얘는 고만 붙은 거야. 간접 인용이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고가부는 이제 간접 인용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종기 하 다까지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고도 마찬가지야. 딱 끊고 그 다음에 고라고 해야지. 어간과 어미는 무조건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어간과 어미는 무조건 연결시키고 남은 것이 고이어야 간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애가 물어봐. 쌤 이렇게 다운표 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간접 인용은 다운표가 없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지. 물론 그렇죠. 보이기에 그런 거지. 근데 직접 인용, 간접 인용 가지고 묻는 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이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 오늘 선생님이 이제 EBS 수특교재 파일을 받았거든. 이제 나왔어. 서점에 나왔던가? 어제 나왔대요. 어제 나왔어.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부탁을 해서 파일을 받았어. 이제 그러니까 PDF요? 아니 한글. PDF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교재가 먼저 풀려가지고 어제 주문을 했더라고. 애들도 그냥 하던데요? 예약해가지고 아직 못 받았지 근데 네. 못 샀지. 서점에는 아직 안 풀린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제 시작이죠. 스타트를 하고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일요일날 그 문학 같은 경우는 몽동을 내가 이미 받아가지고 작업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서를 이제 봐야 되니까 마침 왔으니까 이제 한번 봐봐야죠.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어제도 그래서 그거 보느라고 이제 시작이죠 이제. 자, 아마 44번인 것 같은데 44번. 44번에 연습하는 문제야. 영수는 집에 가기를 원한다요. 자, 그러면 뭐부터 연습하냐면 일단 D 동그라미 치시고, 그렇죠? 원한다 동그라미 치고 가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3개 동그라미를 치고 나면 원한다 누가? 영수가. 가답니다. 누가 가는 거예요? 집에가 가요? 영수가 가요? 영수가 주어잖아요. 집이 주어가 아니야. 집이 어떻게 가? 그죠? 그러면 원한다 영수가, 간다 영수가. 자, 주어가 똑같죠? 이렇게 선만 그어도 선지에서 안 긴 문장의 주어가 생략됐다. 왜?
아는 문장의 주어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지금 선생님이 진술하는 그 멘트 자체가 그냥 문제라고.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고 동사, 형용사의 주어를 찾아가는 연습만 해도 웬만한 선지는 다 걸릴 수 있어요. 연습만 하면 이거는 되게 쉬운 거야. 그래서 문장 성분 분석이 사실은 문법의 꽃인데 다 종합해서 푸는 거잖아. 일단은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원한다는 반드시 두 자리 서술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해요. 됐죠? 뭐뭐를 원하는 거니까. 그러면 분석하면 여기 있는 명사절이 원한다에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요 안겨있는 문장 가다라는 놈의 주어를 찾아보니까 영수가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럼 얘는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거야. 동그라미 기, 가기와 원한다. 원한다의 주어 영수. 가다는 누가 가는 거야? 영수. 생략됐구나. 그 다음에 어디에 가? 부사어 집에 가는 거야. 이렇게. 자, 다음. 먹기에다가 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먹다. 좋아요. 이렇게 두 개가 찾을 것이고 바쁘다 찾습니다. 그러면 바쁘다의 주어는 친구가 바쁜 거죠? 친구가 바쁜 거지. 그 다음에 애가 붙었단 말이야. 얘는 르이 붙었고 얘는 애가 붙었어. 그럼 애는 뭐야? 사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안긴 문장. 안긴 문장은 명사절이 맞아요. 명사절이 아는 문장에 어떤 성분으로 쓰였냐? 부사어로 쓰인 거죠. 따라서 저 문장은 먹다의 주어도 당연히 말 그대로 친구가 되는 거야. 친구가 밥을 먹는 거고 친구가 바쁜 거야. 이해됐습니까? 저렇게 선만 그어라. 그래서 선생님이 극단적으로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애들의 시험지를 갖고 오라고 그래. 갖고 와서 선택 과목으로 엄밀한 친구들의 문법 문제 5문제를 봐. 그럼 반드시 문장 성분이 나와. 근데 문장 성분 분석을 선생님처럼 하지 않고 풀었다? 그러면 맞았다 그래도 선생님한테 맞아. 아니 진짜로. 그럼 때리거든. 왜? 저희도 하라, 맞아요? 하라고 그랬잖아. 저희도 맞아요? 그렇게 딱 들이대면 맞기를 원하면 때려주지. 애들하고 미리 약속을 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몇 번 선생님한테 좀 두드려 맞으면 그러면 다음부터 신경 써서 하거든. 그러면 끝날 때까지 수능 때까지 문장 성분 분석 문제를 절대 틀리지 않고 오더라고. 연습 필요해. 자, 다음입니다. 동생이 산이죠. 산에다가는 동그라미가 2개가 왜 거지냐면 사에다가 니은이 붙었습니다. 동생이 산이죠.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산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왜 동사니까 사다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죠, 과거. 은 계열이니까 과거란 말이야. 아무튼 여기다가는 관형절이라고 쓰고 먹었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먹었다의 주어는 누구야? 누가 먹은 거야? 동생이 먹은 거야? 영희가 먹은 거야? 영희가 먹은 거야? 동생이 먹은 거 아니야? 동생은 그저 빵을 샀을 뿐이지. 그 다음에 먹었다도 마찬가지 이 2자리 서술로 해. 목적어가 필요하죠? 빵을. 그 다음에 사다의 주어는 동생입니다. 그럼 뭐가 생략됐냐? 안긴 문장에 뭐가 생략됐죠? 동생이 뭘 샀어? 그 빵을 샀잖아. 같은 빵이니까 빵빵거릴 필요가 없이 빵 하나만 쓰면 돼. 그럼 빵이 생략된 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렇게 완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라. 나는 늘 그 얘기. 몇 개 동그라미는 치고 짝대기만 그면 돼. 그럼 여기다가 쫙 하고 체크하고 빵을 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가 좀 못됐다. 동생이 산 빵을 먹어버리면 어떡해.
동생이 사다 준 빵인가? 사다 준 빵이라고 그러면 좀 다르겠지. 자, 다음. 모른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돌아온 이게 동그라미 두 개가 쳐야 돼. 돌아오다에다가 니은 동그라미 쳐야 되겠지. 그러면 오에다가 니은이 붙었으니까 얘도 관형절이죠. 그 다음에 모른다의 주어는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가 모르는 거야? 그거. 그가 모르는 거지. 아, 앞으로 가. 그러니까 통상 보면 이렇게 뒤에 있는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 맨 앞에 있는 주어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누가 돌아와요?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쌤, 이 문장 재밌는데요? 왜요? 사실에다가 별표를 쳐볼까? 그는 사실을 모른다. 요게 명사거든요. 얘 명사예요. 얘 명사인데 이와 같은 관형절을 아는 문장을 딱 들어가면 이상한 뜻, 그러니까 이상하다기보다는 이 명사인 사실은 혼자서는 못 써요. 나는 사실을 알고 있다. 어떤 사실? 어떤이 빠진다고 자꾸. 그래서 적어 놓을 때 그 문장 밑에다가 사실, 소식, 것 요 세 개 적으면 돼요. 사실, 소식, 것. 사실과 소식과 것과 같은 애들은 관형절과 같은 내용을 나타내는 피수식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격의 관형절이라고 해요. 동격의 관형절. 그가 돌아왔다는 소식, 그가 돌아온 사실, 그가 돌아온 것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 놈은 다 바꿔도 돼. 사실을 소식으로, 소식을 것으로 다 바꿔도 돼요. 같다는 얘기야. 사실, 소식, 것. 요 세 놈은 문제에서 나오면 동격의 관형절이 돼요. 왜? 우리가 돌아왔다라는 것이 사실이니까. 우리가 돌아왔다라는 것이 소식이니까. 됐죠? 그러면 앞에 어떤 에 해당하는 이 관형절이 누구와 같은 격이 되는 거냐면 입고르가 돼요. 우리가 돌아왔다라는 것이 곧 사실이요. 그 사실이 바로 우리가 돌아온 거니까. 그럼 두 개가 같아지죠. 이걸 동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동격의 관형절 같은 경우에는 생략된 문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봐봐봐. 집에 가기를 영수라는 주어를 생략하죠. 밥을 먹기에 친구라는 주어가 생략이 되죠. 여기는 동생이 빵을 샀죠. 빵을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되죠. 여기는 생략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같으니까. 자, 요 개념 알아두세요. 동격의 관형절을 따라서 동격의 관형절은 이렇게 적어봅니다. 생략된 성분이 없는 특징을 가집니다. 왜? 완벽한 문장이 돼야 돼. 뭐뭐 했다는 사실, 뭐뭐 했다는 소식, 뭐뭐 했다는 것. 오케이? 약간 뭐 관계대명사 같은 느낌이지. 그래서 문장이 온전합니다. 생략된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47번 문제입니다. 문장들을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게 하나의 예시인데 그 예시에 맞춰서 3월 모의고사가 되기 전까지는 한 하루에 5개씩만이라도 한 10개씩만이라도 꾸준하게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딴 거 말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선생님이 나눠준 개념 파트에 나오는 문제, 기출 문제만이라도 꼼꼼히 할 거. 두 번째, 나눠준 이 모의고사용 실전 문제에 나오는 문장들도 해볼 거. 그걸 계속 꾸준히 하세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 때까지 하면 되냐면 자연스럽게 내가 문장 성분 분석하는데 두려움이 없을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오르다에다가 미음이 붙었고 솟아오르면 동그라미 치면 되고 느꼈다 동그라미 치면 되죠. 반복이야 반복. 그러면 미음 들어갔으니까 명사절 그리고 을이 붙었으니까 목적어. 그죠? 명사절 목적어가 되고 느꼈다의 주어는 나는 일 것이고
다음에 용기가 솟아오르다. 그러니까 주어가 용기가 되겠죠. 요러면 일단 끝. 명사절. 그러면 요 명사절은 안-은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일단 끝. 그렇죠? 두 번째, 니은의 밑줄친 그가 돌아왔다 할 때, 자 돌아왔다에 는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고 돌아왔다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일단은 서술어니까. 알지 못했다도 동그라미 치면 되죠? 근데 사실이란 말도 밑줄을 그어야 돼. 왜? 아까 배웠잖아. 뭐였지? 소식, 사실, 것. 이러면 동격의 관형절. 이 경우에는요. 이걸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관형절을 생략할 수가 없어요. 동격 관형절일 때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알지 못한 건 누구야? 라는 걸 찾아가 보면 누가 알지 못했지? 아무도. 그렇죠? 돌아왔다. 그가.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 요 관형절이 쓰였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아무도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라고 동그라미 치면 직접 인용일 것이고, 한 번 더 조심할 것. 마지막에 다로 끝났냐를 확인해야 돼. 아, 어미로 끝났구나. 종결어미로 끝났으니까 라고는 무조건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 직접 인용. 다음, 달리라는 말 동그라미 쳐야 되고 잘한다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그렇죠? 이 문제에서는 왜? 달리는 다르다에다가 이가 붙은 형태예요. 그렇죠? 요 다르다에다 이가 붙으면 리을로 바뀌어요. 그래서 달리로 바뀌는 거잖아. 뭐랑 똑같아? 빠르다에다가 이를 붙여서 빨리가 되는 거와 같은 것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간의 끝이 르로 끝나는 놈 다음에 이가 붙었을 때 이와 같이 리을로 바뀌는 거예요. 달리, 그 다음에 빨리. 그러면 일단은 부사형 전미가 부사 파생 전미사가 붙었으니까 이건 부사형이 맞아요. 그 다음에 잘한다의 주어는 그는이겠죠. 뭐를 잘해? 운동을 잘하는 겁니다. 목적어죠. 그죠? 그러면 다르답니다. 형과 다르답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 나갑니다. 다르다의 주어는요. 그렇죠. 그는 형과 다르답니다. 다르다라는 서술어를 굳이 썼으니까 다르다의 서술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 아까 얘기했죠. 다르다라는 놈은 같다, 다르다, 닮다와 같이 비교를 하는 동사들이에요. 그럼 동사란다.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요 다르다라는 서술어는 몇 자리라고 그랬지? 앞에 나오는 놈이 무조건 비교의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비교를 나타내는 비교 부사격 조사가 붙어요. 비교 부사격 조사가 붙습니다. 얘는 생략 못해요. 그는 형과 다르다는요. 다르다라는 서술어 때문에 생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방금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수능에 나오는 문법 문제를 하나를 내가 출제를 한 거야. 쌤 방식대로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지. 문장 성분 분석을 할 때 얘가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고, 부사절이면서 뭐도 물어본다? 다르다라는 서술어의 특성, 비교 부사격 조사로 앞에 나오는 형과를 생략 불가, 필수적 부사어라는 것까지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주어는 뭐냐? 그는 형과 다르다가 돼야 되겠지. 여기다가 별표를 치면 되겠죠. 나머지 문제에 나오니까 나머지 문장들은 이제 너무 쉬운 거야 우리들한테는 찾기가 탁탁탁탁 차는데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면 자 100이면 100다. 만약에 3월 모의고사에 그는 형과 달리 운동을 잘한다 문제를 내서 쌤이 요 부사절의 주어 찾으라 그러면 그리고 얘의 문장 성분을 묻는 거 생략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문제로 싹 섞어서 내면 한 문제 안에서 2개, 3개를 다 동시에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서술의 자릿수 물어보죠. 필수적 부사어 개념 물어보고 있죠. 문장 안에서 암긴 문장의 성격 물어보고 있죠. 생략된 건 어떤 성분이냐 물어보면 그러면 이제 허걱대기 시작해요. 따라서 그렇게 허부적 안 되려면
잘한다, 다르다, 찾은 거죠. 요렇게 하면 그거를 꿰뚫어 본 자들이겠지. 아, 이거 이렇게 내려고 하는 거구나. 꿰뚫어 보면 거기 선지에 그대로 나와. 틀렸어? 딱. 자, 다음은 짧다라는 거 하나밖에 없고 토끼가 들어가고 앞발이 들어가요. 자, 어떻게? 집어넣어서 말 되면 서술절이 됩니다. 토끼의 앞발이 짧은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주의할 거는 뭐냐? 짧다의 주어, 앞발이죠.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 토끼가 짧은 게 아니야. 그러면 토끼는의 서술어는 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문장들을 선생님의 설명한 바와 같이 처음에는 깨알같이 할 필요가 있다. 서술어가 나오면 무조건 주어 찾아라. 목적어나 부사어는 뭔지를 찾아라. 그리고 미음이냐, 는이냐, 아니면 라고냐, 리이냐, 주어 두 개냐. 그러니까 어차피 5개는 우리한테 다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명사절부터 서술절까지 싹 다 물어보는 그런 그냥 던지는 형이죠. 좋아. 그럼 난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다음입니다. 이제 문법 실전 문제. 이거 내가 나눠준 거 있을 텐데. 가지고 있냐? 안 가져왔어요.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왔어?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